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드릴 얘기가 있어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야기인데요. 성남시의 청소업체 나눔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눔환경은 청소노동자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즉 청소노동자 70여 명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이고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면 사실상 협동조합입니다. 그게 특정인 소유의 기업이 아니죠. 이 나눔환경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에서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기업이고 청소노동자 70여 명이 직접 주주가 되어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그럼 사회적 공헌도 이런 걸 따질 때 충분히 줄 만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7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이 통합진보당 당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만은, 김미 의원에게 청소용역을 나눔 환경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줬다, 이런 식으로 일각에서 주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 신문이 연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말이 안 되는 보도다, 그래서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니까 그 신문은 이재명 시장을 무고로 다시 역고소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은 이재명 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눔환경이라는 업체는요, 사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도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지원받은 금액이 합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명박근혜 정부가 계속 사회적 기업으로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일부 주주가 통합진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업체에게 용역을 준 이재명이는 빨갱이다 라는 식으로 떠들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안 그래도 종북무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 고소를 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이재명 시장을 다시 종북으로 수사하려고 드는 검찰의 행태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주장대로 만약에 용역을 준 성남시가 문제라면은 오히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2억 원 이상 현금을 지원한 이명박근혜 정부는 이런 빨갱이 정도가 아니라 종북의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숙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나를 수사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구속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이 나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은 행정학 교과서에도 없는 획기적인 제도다. 그리고 노동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전파를 지시해서 50여 개 지자체가 벤치마킹까지 했던,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구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기업에게 청소 용역을 줬다고 종북이라고 주장한다면은, 이런 종북기업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한 이명박이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게다가 나눔 환경을 선정할 때 선정은 시장이 한 게 아니라 심사위에서 했습니다. 이 심사위원 중에 새누리당 시의원이 있었어요. 이 새누리당 시의원은 나눔 환경에 대해서 최고 점수를 줍니다. 만약에 청소 영역을 준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종북이라면 이 새누리당 시의원은 뭐하는 인간이에요? 얘는 뭐 종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빨갱이 그 자체 아닙니까? 이미 수사기관, 감사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3번째나 틀었습니다. 2011년에는 성남지청, 2014년에는 수원지청, 그리고 경찰과 감사원 합동조사 3차례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수사한다고 나서니 이거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세월호 문제라든지 혹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할 말 다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주장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요. 그 신문 서울신문입니다. 그게 다른 데서 잘 안 써져요. 그래서 답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박근혜 눈밖에 만나면은 그리고 박근혜가 싫어하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청 지금도 그 깃발 걸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시장도 배지 달고 다니고요. 세월호 배지. 얼마나 눈꼴 사납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명박이 아니라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검찰, 개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개 같은 검찰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눈꼴 사납겠습니다만은 이럴수록 우리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들 그야 씨가 마를 겁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열받아서 내가 오늘 아침에 뭘 할까 참 뒤지고 있다가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하는데 마침 이재명 시장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글을 보고 분기탱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세월호 얘기했는데요. 때마침 오피니언 비평에서도 첫 번째 주제는 세월호입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네. 자, 다들 잘 아시는 대로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다시 도보 행진에 나섰죠.
사흘 전에 안산을 출발한 유가족들 진도 팽목항까지 걸어갈 계획입니다. 이들이 또다시 이런 가혹한 도보 행진에 나선 건 오로지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유가족들의 비원을 경청하기는커녕 외면하고 폄훼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딴죽을 걸고 나선 정부 여당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위 설립 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을 새누리당과 일부 부처가 합작해서 철수시켰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경향하고 한국이 짚고 있습니다. 경향사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부 여당 세월호 특위 허수아비 만들 셈인가? 이번 사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예고된 측면이 짙다고 경향은 보고 있네요.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이 특위 위원 추천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유가족과 대립하며 발목 잡기식의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은 특위를 겨냥한 공세의 신호탄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김재원 부대표 이 특위 사무처 규모가 비대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도둑이다 이런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권 세력의 속내야 짐작 못할 바 아니겠습니다. 세월호 특위 규모와 예산을 축소하고 출범 시기를 지연시켜서 특위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세월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특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격하하려는 시도라고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한 김재원이는 진짜 다음에 심판받을 거예요. 솔직히 세금 도둑이면은 새누리당 지금 국회의원들이 세금 도둑 아닙니까?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을 억대 이상으로 받고 그리고 뭐 4급, 5급, 6급 보좌관들, 비서관들 거느리고 예. 그리고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심한데요.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에 자기 친인척들 앉혀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싹싹 긁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사실 세금 도둑이지. 누가 누구한테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만 싫을 뿐이지 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김정은 같은 국회의원에게 주는 세비보다는 훨씬 더 보람있게 쓰이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월호 참사 오늘도 뭐 우리 김효준 PD 얘기했다시피 왜 이렇게 도보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이 정부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해서 죽은 아이들이 살아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부모들의 심정에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부모들이 그런 아픔을 또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책임자는 처벌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은 최초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죽지 않아도 될 생명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그걸 오로지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김정은 같은 인간이 나서서 그야말로 뻔뻔스럽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해야 될 그런 욕설을 엉뚱한 국민들에게 욕하는 이런 인간이야말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자존심도 없는 국민들인 겁니다. 열받네요. 심판 될까요? 김재원 부대표. 이렇게 나댄 인간치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된 인간이 없습니다. 그게 뭐 자기는 충성한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이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자리가요. 네. 일종의 어떤 상징성을 지닌 그런 박근혜가 있고 충성받으면 않지도만 예. 무슨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에 윤상현 의원이었죠. 굉장했죠. 윤상현 의원도. 김재원 부대표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이 원내수석 부대표를 박근혜의 말하자면 내시 앞잡이들 뭐 이런 인간들만 임명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 경북 군위 의성 청송인데 김재원 네. 부대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무소속에서 괜찮은 인간이 나오면은 꼭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뭐 저격수 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 홍준표도 뭐 저격수를 하다가 결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서울이긴 한데요. 동대문이죠. 예. 이게 군이
의성, 청송 이거 뭐 아주 철저한 경상북도 지역이긴 한데요. 예. 저는 거기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난 당선될 거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막말을 갖다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두고 봐야죠. 그리고 또 어쩌면은 공천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세요? 그럼요. 김재원 부대표가요? 그럼요. 이게 만약에 박근혜의 인기가 확 떨어져가지고 예. 당을 쇄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만약 분위기가 흘러버리면요. 박근혜를 위해서 앞장섰던 인간들은 상징적으로 공천을 안 주게 돼요. 공천 학살. 그렇죠. 그런 일도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김재원도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게 그렇게 충성을 해서 출시하겠다는 물론 뭐 검찰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뭐 무조건 이명박이 시키는 대로 아무나 그냥 기소하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다 무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시켜주는 이런 잘못된 충성만 하면은 일을 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출세시켜준다.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일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권은 조금 다릅니다. 네, 한국 사설도 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위 표류. 정부 여당의 회방탓 아닌가. 이게 봐요. 한국일보 사실 좀 중립적인 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네. 김재원이 그렇게 그야말로 오만 방지하다가는 아마 피해의 대가를 볼 겁니다. 아니 뭐 피라고 해서 뭐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피해의 대가라는 것은 공천 학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선이나 낙선이죠 뭐. 그렇죠. 아니 내가 보기에는 공천 못 받을 가능성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낙선 아니고 낙천부터. 네. 자, 한국사설. 앞서 새누리당은 자격미달 인사들을 대거특위위원으로 추천해서 논란을 불렀죠. 네. 검사 출신 변호사 조대환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 네. 잘 아시죠? 세월호 유가족 폄훼글 일베글이죠 이거. 네. 이거 트위터에 퍼다 날랐고요. 또 불임 사건 담당이었죠.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 아직까지도 불임 사건 피해자들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도 일삼았죠. 그런 고영주 변호사도 끼어 있습니다. 진상조사의 핵심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책임론을 덮으려는 속셈이라는 우려가 확인되고 있다고 한국은 짚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아니 세월호 특위위원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억지로 밀어넣는 이유가 도대체 그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렇다라고 얘기 못했을 뿐이지 세월호 특위 무력화하기 위한 거 아니면 김재원이도 아마 그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야. 누가 사석에서 물어봤다 그러더니 니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저 특위위원으로 밀어넣냐 그랬더니 니들 하는 거 균형 잡으려면 이런 사람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모 변호사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네.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좀 어떻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새누리당 인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쪽에서 우리 대통령 욕보일 수 있는 분들을 너무 천거해가지고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렇지. 정확한 어딩이 바로 그거야. 아니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면은 박근혜를 욕보인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가 주범이야 뭐야 도대체. 아니 그거를 박근혜 스스로가 평범한 가지고 응응은 안 울었지. 기자회견하면서 그냥 눈물 찔끔 짜긴 했습니다만은 평범한 내려가가지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러면은 주범 인증 아닙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심법을 써가지고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멀쩡한 국민이 타고 있는 세월호를 침몰시킨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욕보이는 인사들을 세월호 특위에 많이 참여시켜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사들을 쓰레기 같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하려고 그러나 쓰레기는 취소다 그러면은. 하여튼 개떡 같은 그런 인사들을 갖다가 나 진짜 이런 비상식적인 정권을 좀 집권당과 그리고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참 회의스럽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어떻습니까? 한겨레는 정부 여당의 세월호 진상 뭉개기 의혹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세월호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는 진상조사에 딴죽을 걸고 있으니
그 책임이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위 인원 규모 125명이 너무 크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석태 특위위원장은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조정하면 되지. 이를 꼬투리 삼아서 특위의 발목을 잡으려는 건 억지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틈만 나면은 세월호 유족들이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니 실제로 하는 행동은 틈만 나면은 세월호 유족들을 갖다가 패가지고 그냥 참 세월이 흘러서 눈물 꾹꾹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이 대통령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댓글로 대통령 된 대통령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국토교통부가 엊그제 수익 공유형 은행 담보대출 상품 3, 4월쯤 내놓겠다고 했죠. 은행이 1년에 1%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이 돈으로 산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이익을 나누어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집 없는 사람들로서는 구미가 크게 당길 만한 파격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험 요소도 많아 보입니다. 한결의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집값 띄우기 부작용 간과하면 안 된다. 지적을 한번 짚어볼까요? 정부 발표대로 하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의 30%만 준비하면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건 맞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대략 시세의 7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최대 8억 원 가까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1,000조 원이 넘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가능성이 크죠. 당연한 겁니다. 주택가격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많은 경제학자,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부동산은 대세 하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정부는 집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메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더군요. 이 집값 상승에 기대를 걸고 영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은행에 대해서 왜 M1 사람들이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정부가 이런 상품을 내놓은 것은 무엇보다 집값을 떠받치려는 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는 오르거나 해야 거래가 늘면서 주택 경기가 부양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인기 상품을 출시하는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낼 때입니까, 지금이. 그보다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만드는데 힘을 쏟자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공시가격 9억 원이면은 실제 집값 한 12억 원까지 봐주겠다는 얘기인데. 예. 12억 원에 70%면 아까 얘기했듯이 8억 원까지는 이제 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이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이자 갖고 빌리는 거 아닙니다. 이자가 낮으면 물론 부담이 적으니까 손쉽게 빌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변제 능력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당장 이자는 1%면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 2억 원이면 1년에 200만 원인가? 네. 그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만 원이니까 이자는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죠. 그러나 원금 2억 원을 어떻게 갚아볼 거냐. 그래서 원리금상한 계획을 이제 면밀히 따져보고 내가 받는 급여, 그다음에 집안의 형편 이런 걸 고려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율이 아무리 낮다 손 치더라도 그 집을 사야 될 그 주 소비층인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제 능력이 더 중요하게 이제 다가온다 그런 얘기죠. 특히 젊은 사람들. 아니 와가지고 지금 알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80만 원, 100만 원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래야 이율 싸니까 너 지금 고시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30만 원 내는데 이자 20만 원만 더 내면은 집이 한 채 생겨 이 사람아. 집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결국은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돌아갈 저도 수밖에 그렇게 없는 봐요. 거죠. 아니, 서민들이요. 서민이나 어지간한 중산층이 무슨 8억씩 빌려서 12억짜리 집을 삽니까? 근데 8억은 한도니까. 한 뭐 그 극단적으로 쳤을 때 보통 이제 서민들이 사면은 한 3, 4억짜리 주택을 예. 한 2억 정도 빌려가지고 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2억은 원금을 갚아나갈 이제 능력이 돼야 그걸 사는 건데 네. 결국은 말하자면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리고 이걸 만든 인간들도 이게 서민 계층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살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명분을 두고 빌릴 수 있는 한도를 갖다가 대폭 올림으로써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집가 한 12억 정도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에서 30평형에서 40평형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자들한테 7년 동안 이자율 1%로 지급을 해서 7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은 그거를 은행하고 그 집주인하고 나눠 먹자.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을 갖다가 부자들을 위해서 하고 또 그 한겨레신문 지적했다시피 잘못되면은 주택보증기금에서 돈 준다는 건 세금으로 공적 자금으로 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찰 좀 갖고 있는 좀 부자들하고 동업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의 그 수요를 폭발시키자, 유지하자 그런 얘기인데, 예.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돈 있는 인간들이 0.1%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극소수의 돈 많은 인간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그야말로 진짜, 이게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개족 같은 정책이라고 내놓는 그 인간들, 국토부 인간들 진짜 다 확 그냥 빨개 벗겨가지고 조리돌림을 해야 될 인간들이야. 이게 무슨 이걸 갖다가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보니까는 또 이 12억, 예, 12억 요 한도를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장사하기 좋냐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월세 장사하는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원룸, 투룸, 복층 요런 거 쫙 사들여 가지고 부동산 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은 해볼 만한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자가 이렇게 싸니까 월세 받아가지고 돌려 막으면은 남는 장사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젊은이들을 갖다가 대학 졸업 때까지는 등록금 한 푼 안 내도록 하고 졸업하면은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걔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이런 구조 만들 고민은 안 하고 네. 그저 그냥 밑에서 쭉 짜는 거는 그대로 하고 야 니들 고시원에서 30만 원 내고 살래? 아니면은 한 2억 3억 빚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이자 내고 살래? 이 지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아까 한겨레신문 잘 지적했더만 집값이 지금 대세 하락기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집을 사야 될 20대, 30대, 40대의 구매력이 확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집값 안 오릅니다. 옛날에 집값이 올랐던 것은 그런 계층들이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다시피 내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회 들어왔던 80년대 초반에는 직장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학점 걱정하는 인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점 개판 그냥 졸업할 학점만 되면은 평균 한 C 플러스만 돼도 졸업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그럴 때는 집값이 오르지. 근데 지금은 온갖 스펙 토플에다가 별걸 다 하더만 외국도 갔다 오고 온갖 걸 다 해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진짜 0.1%도 안 되는 삼성 이런 대기업 안 들어가면은 완전 개판 5번째로 밑으로 빡빡 기는 건 아닙니까? 대다수가 빚더미에 앉아서 졸업하고요 또. 그렇지. 등록금 오지게 비싸니까 집안 형편이 안 되면은 또 그 대출 받아가고 하면은 나도 그 옛날에 50만 원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안 갚았더니 5년 동안 신용불량 걸리더만 결국 갚았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이요?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졸업할 때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만 원, 50만 원 했지.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네요. 큰 돈이었죠. 결국은 갚았어요. 그거 안 갚고는 직장 생활 하는 이상은 100일 방법이 없구만. 직업처럼 백수를 살면 몰라도 직업은 백수는 아닙니다만은 백수나 다름없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신혼집을 알아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우리 예사롭지 않은 김효진 PD 보면은 진짜 참 불쌍하고 네. 진짜 사회를 이렇게 만든 기성세대로서 진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 책임을 좀 져주시죠. 그래서 정권을 바꿔가지고 진보개혁 정권이 한 30만 집권하면 이거 싹 고칠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권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전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이렇게 해서 집값을 부양하면은 다 좋습니까? 아니 얘기하잖아요.
기업들 법인세 절대 안 내리고 예. 부자들에게 이 고소득 계층의 구간을 1억 5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1억에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2억, 2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이상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억 이상은 한 85% 정도 이자를 매기고 이러면은 그 위에 있는 구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0.1%도 안 되지만은 예. 만약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으면요. 일반 소득세하고 거의 맞먹을 겁니다. 부의 집중이 예. 그렇게 있는 누가 그런 얘기 잘 해 있대. 평균의 마술이라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 7만 원을 지갑에 넣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으면 그 실제로 어떤지 아세요? 그게 100명 중에서 예. 9명이 7만 원을 가지고 있고 9명이 한 명이 6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명은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평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갑에 평균 7만 원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7만 원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인구 중에서 10% 즉 9% 정도는 7만 원 갖고 있고 1%가 나머지를 전부 다 갖고 있고 나머지 90%는 한 푼도 없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회를 혁신해야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회를 혁신하는 방법은 불행하게도 정권을 바꾸는 것 외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쿠데타를 할 거예요. 뭐 혁명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 결국은 정권을 바꿔서 이런 정권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정권을 선택을 해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보정당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진보정당에 기대를 거는 분들 걔들이 집권할 수가 없잖아. 결국은 꼴보기 싫지만은 제1야당을 밀어줘서 일단 정권을 바꾸고 그 제1야당이 집권을 하면은 그걸 닥달하고 족쳐가지고 진보정당들이 숨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사실 유럽 선진국을 보면 벤치마킹 하면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해법은 다 나와 있어요. 다만 그거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정치 민주연합 저도 꼴보기 싫어요. 야당 비판하면 좀 있어 보이지. 그러나 그건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새정치 민주연합이 그렇게 꼴보기에서 밟아버리면은 그럼 그 결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이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1%를 넘어서서 이제 0.1%만 잘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자고는 저런 인간들이 계속 집권할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네. 열받아 봤지 한번. 다음 토픽으로 네. 지금 어떻게 구합니까? 자, 아무튼 결혼해야 될 우리 김효준 PD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 자,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 문학 분야 장관 상장 심사 결과에 따르면요. 그동안 줄곧 문화부 장관 상장이 수여돼 온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과 근로자 문화예술제 중 문학 부문이 수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장관상 차원에서 조명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내부 기준을 강화해서 문학인 기념과 문학 창작이 주가 아니거나 타부처 소관 행사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게 문화부 설명입니다. 이로써 올해 10회째를 맞는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과 지난 5년간 이어진 근로자 문화예술제의 문학제 부문에서 문화부 장관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간단한 일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경향하고 한국이 각각 사설과 일반 칼럼으로 다뤘습니다. 경향 사설 먼저 보겠습니다. 정권 입맛대로 문학의 가치 재단하겠다는 건가? 이런 제목이고요. 문화부의 이런 기준 변경은 문학에 대한 사상, 이념적 검증을 강화하려는 문화부의 최근 행태와 맞물려 있다고 경향은 봅니다. 문화부는 얼마 전에도 우수 문학도서 선정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 문학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항목을 포함시켜서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문화부가 이들 행사 주관 단체에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은 행정자치부에, 근로자 문화예술제 문학부문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상장을 신청하라고 통보한 것. 이것도 황당합니다. 문화부가 문화 혹은 문학의 의미를 이처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태일 청소년 문학상의 장관상 배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12년 8월 이상을 주관하는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다 유족 반대로 무산되고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보복성 조처가 아니냐 이런 의심 나올 수밖에 없죠. 문화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념적 편가르기와 편협한 잣대로 문화예술을 재단하고 문학의 가치마저 훼손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사는 이런 일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보복성 조치 맞구만. 아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은 아주 디테일이 호화찬란하잖아요. 예. 저기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이정희가 앞에서 좀 땡땡거렸다고 아예 당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인간이니까. 예. 전태일 재단에 가가지고 제대로 대접 못 받아가지고 야이씨 어떻게 보복할 방법이 없어? 찾아봐 인간들아. 옛날에 무슨 장관이야? 말 안 들었다는 장관. 수첩으로 그냥 자르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잘라가지고 잘린 그 장관. 예. 그 장관 때는 유진용. 유진용인가? 예.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말 잘 듣는 장관이 있는 모양이지 뭐. 야 전태일 문학상 제가 없앨 방법 없어? 그거 행정자치부로 넘기면 됩니다. 그 행정자치부를 왜 넘기는 거야 근데? 이게 청소년은 행자부 소관이야? 고용노동부랑 이게 문학 관련 이거. 아니 근로자 문학은 고용노동부 어쩌고 하는 거는 말은 안 되지만은 얘들은 문학이 뭔지를. 이제 행정자치부로 공무원 발령낼 때는 그 문학적 소양까지. 특히 청소년 문학에 대한 소양이 좀 예. 있어야 될 것 같아. 미친 새끼들. 아이고 우리 참. 신뢰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이런 보복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신뢰의 상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원칙과 신뢰. 한 번 한 약속은 비아냥되는 거지. 넘어갑시다. 한국일보 칼럼 메아리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네. 이 박광희 문화부장 겸 부국장이 썼는데 네. 순수문학 앞세워 과거로 가는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이거 조금 긴데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버릴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요. 자, 노벨문학상 후보를 거론할 때 한국 문인으로 가장 자주 이름이 오르는 이가 바로 고은 시인이죠. 네. 고은 시인, 그 파란만장한 한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껴안았고 그때 품었던 비장하고 격렬한 의지를 시로 표현해서 독자의 마음을 불타게 했습니다. 네. 비록 번번이 수상이 실패해 조금 민망해졌지만 그래도 그가 해마다 수상자 후보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그의 시가 지닌 저항의 정신 때문입니다. 고은의 시간이라도 문학은 저항이 생명이겠죠. 네.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에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예술이 된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을 즐기는 예술에서는 긴장도 창의적 상상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시인 김수영이 일찍이 시는 불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 같은 저항과 불어내 정신을 지금 정부가 거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우수문학도서의 선정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을 포함시킨 것은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문학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갑자기 순수문학을 들고 나온 것은 암흑 같았던 1970년대의 기준을 되살려 통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문인들은 입을 모은다고 박광희 문화부장은 전합니다. 예. 거기에 재미동포 작가 신은미 씨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013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 재밌는 대목이 정부가요. 문학판과 영화판을 좌파가 장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네요. 이번 일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사퇴 요구와 함께 정부의 그 같은 인식을 입증한 결정적 증거라고 포착을 했습니다. 냉소적으로 보자면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바로 그 순간 한국 사회는 1970년대로 회귀하는 길에 놓였다고 할 수 있고 이번 일은 그것을 실행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박광희 문화부장입니다. 한국일보. 예. 그거 있지 않았나? 아니 문학판과 영화판을 좌파가 장악한 것으로 본 거는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왜 손을 못 댔느냐? 문학과 영화는 결국은 그것을 수용하는 소비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좌파든 우파든 영화 잘 만들면은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그리고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 작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책을 팔아먹는 작가 이런 사람들이 그 문학판에서나 영화판에서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우파 이 쓰레기 같은 문학이나 영화들은 인기가 없어. 이명박 때도 뭐 6.25 해가지고 영화 얼마나 더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만들었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나마 이번에 국제시장이 히트 친 것도 그 양반이 이 우파가 아니기 때문에 히트를 친 거라고 난 봅니다. 나 그 영화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저기 배급 구조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렇죠. CJ가 밀었으니까. 아니 뭐 이제 아무리 밀어도 이명박이가 그때 저기 돈 줘가지고 만들었던 이명박이가 직접 돈 준 건 아닙니다만은 뭐 이게 주게 해서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뭐 전쟁 영화 같은 거는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아무도 안 봤어요. 뭐 국제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좀 재미는 났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데 여하튼 문학판과 영화판이 그 좌파라서 그 뭐 우짜라고 뭐 그래서 다 쓸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저는 되게 저열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예술에 내재된 이 본질적 좌파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본질적 좌파고 지랄이고 본질적 우파고 뭐 다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수용자가 판단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잘라버리면은 그래서 이 그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밖에 없는 그런 놈들이 영화 만들고 그 소설 쓰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영화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소설이니까 사볼 것 같아요. 까고 있는데 그러지. 에이그. 제 생각에는 그 우리 국민 라디오의 라디오 소설을 빨리 우리가 힘을 키워서 영화 십상시 영화화해가지고 소설로는 되는데 영화 하나 만들어야 돼. 배급을 네. 한번. 예.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게 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결국 받았어요. 예. 이 무죄 판결을 한 저기 주심이 누군지 압니까? 누굽니까? 촛불 때 그 저기 애들 판사들 존나게 조졌던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입니다. 다음 달에 퇴임하는 와 마지막까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재심해야 될 거예요. 이야 신영철 열받습니다. 대법관이 지금 신영철 대법관이 내년에 2월 24일자인가요? 7일자인가요? 아무튼 뭐 다음 달 끝까지 한상 차려주고 나가시는구만. 그렇죠. 그 후임으로 또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지금 지명이 돼가지고 임명 제청돼가지고 그것도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 신영철 대법관이 김용판 무죄 확정해주고 가네요. 자, 아이고 이 열받는 오피니언 비평은 일단 넘어갑시다.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네. PD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 브리핑입니다. 네. 우리 김현준 PD, 집 사야 될 건데. 저희 그냥 사버릴까요, 그냥? 초저리 대출 받아. 아니, 뭐, 우리 국민 라디오는 뭐 그래도 아주 그냥 월급을 완전 개판으로 주지는 않잖아. 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번 사지.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한번 팔짱 꽂혀보시죠. 농담이고,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 PD 브리핑의 주제는 불황과 극단주의입니다. 불황과 극단주의. 뭐 하여튼 제목은 좋네. 예, 제목은 좋. 한번 읽어보시면은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아니다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원래 주장할 때는 네. 반론에 대해서 신경 쓰면 주장 못해요. 하세요. 네. 자, 불황과 극단주의라는 제목의 키워드의 PD 브리핑입니다. 자, 이 세계 정치사의 변곡점은 대개 불황이라는 시대상 위에 찍혔고 이 작은 점이
비극의 단초였던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통째로 비극이라고 규정하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를 고통에 빠뜨린 경우까지 합치면 사례는 더 많아집니다. 이 구조로 자리 잡은 불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드높은 집단 지성이나 정서적 질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극단주의는 이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골 깊은 불황이 정치적 극단주의의 자양분이라면 정치적 극단주의에 따른 각종 비극은 불황이 낳은 기형 하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PD 브리핑에서 제시한 키워드가 불황과 극단주의인 배경입니다. 자, 굵직한 증거를 몇 가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할 때 독일 6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 600만이라는 숫자는 공식 실업 인구의 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미등록 실업 인구 등을 모두 합치면 무려 800만 명, 즉 노동이 가능했던 당시 독일 사람 3명 가운데 1명꼴로 실업자 신세에 놓여 있었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습하지 못한 불황의 참사였습니다. 미국발 대공황은 이런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셈이고요. 히틀러는 시민들 사이에 퍼진 불안과 무기력, 불만을 파고들었는데 그 도구는 다름 아닌 민족주의였습니다. 극우 민족주의죠. 히틀러는 집권 첫 해인 1933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독일 팽창 정책을 천명합니다. 2년 뒤인 1935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무장을 제한하던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 뒤 재무장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4년 뒤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히틀러가 집어든 기치는 강한 독일, 부유한 독일, 우월한 독일이었습니다. 이 분별력을 잃은 시민들은 나치의 구호에 열광했고 급기야 현대사의 유례없는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동조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일단 뭐 거창하게 시작했네. 예, 계속하시죠. 구조화된 불황, 또 습관화된 불황에 대응하는 일본 우익의 행보, 나치 독일의 행보하고 묘하게 겹칩니다. 자, 아베 신조 총리 작년 7월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발표했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변신하려는 시도는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베의 기조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이 아베의 얼굴에 콧수염을 붙여 히틀러의 빗댄 사진을 만들어 시위에 나서는 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 것과 아베 일본이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건 본질에서 같습니다. 아베 일본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는다면 다음 단계는 군국주의 국가로의 회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황의 정서적 틈새를 극단적 민족주의로 돌파한다는 오답 공식을 일본이 채택했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2013년 8월에 아소다로 당시 일본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죠. 나치의 헌법 개정 수법을 배워야 한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무장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유대국가 노릇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유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요즘 유럽의 경기는 처참합니다. 이 독일 등 일부 견고한 견인 국가들이 버티고 있지만 곳곳에 들이운 장기 불황의 그늘을 걷어내기에는 벅찬 모습입니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약 24%로 세계 평균 약 11%의 2배가 넘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가진 젊은이들 2명 가운데 1명은 일시 계약직이고요. 10명 중 3명은 파트타이머로 일한답니다. 우리가 유럽하면 흔히 떠올리는 나라의 대다수는 재정 위기에 허덕입니다. 3%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미국과 상반된 모습이죠. 최근에 벌어진 샤를리 앱도 사태는 유럽을 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우연일까 싶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극단주의 정당이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먼저 살펴보죠. 높은 실업률과 고착화된 불황에 대한 불만과 불안, 샤를리 앱도 사태에 따른 반이슬람 정서, 긴축 반대 정서 등이 어지럽게 뒤섞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 28%를 기록했다는 국민전선입니다. 이 국민전선 1972년에 창당했습니다. 반이민, 반유럽연합과 민족주의를 앞세운 전형적인 극우 정당입니다.
국민 전선을 창당한 이 장마리 르펜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발언을 일삼아서 지지 세력이 미약했는데 그의 딸 마린 르펜이 자리를 물려받은 뒤에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인기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르펜 대표가 채택한 구호는 불황 타계, 반이슬람, 기성정치 타도 등이라고 하죠. 이 유대 증오 같은 인종차별 발언 몇 가지만 빠졌지 극단의 냄새는 여전히 진동합니다. 사실 반이슬람이라는 구호가 유대 증오 같은 구호를 대체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이 프랑스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다양성과 관용이 폭넓게 자리 잡았다는 네덜란드 어떨까요? 장기 불황의 그늘 속에서 극우 자유당이 지지율 2위 정당으로 등극했습니다. 네덜란드 자유당의 구호는 살벌합니다. 민족 자유주의, 국민 보수주의, 문화 보수주의, 유럽 회의주의 등입니다. 프랑스의 반이슬람주의가 네덜란드에도 뻗쳤다고 하고요. 그리스에서는 급진 좌파 연합으로 불리는 시리자가 총선에서 승리해 유럽의 문제야라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당수가 총리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구제금융의 대가인 긴축재정을 철폐하고 자국에 돈 빌려준 나라들과 비탄감 협상에 나서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시리자는 2004년에 창당했죠. 알고 보니 마르크스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 등이 주축을 이룬 정당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은 위험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장기 불황의 흐름에 완전히 올라탔다는 건 팩트에 가깝습니다. 3%대 저성장 기조가 뿌리를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수출과 제조업 성적은 0.3%나 후퇴했습니다. 주거, 청년 취업, 금융 등등 어느 한 분야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해 보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무서운 게 이념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난하는 일베의 글을 퍼나른 사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당이 추천식이나 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북한 관련 토크 콘서트 때 어느 극우 청년이 자행한 황산 테러라는 끔찍한 행위를 보수 진영은 정치적으로 묵인했습니다. 정권을 등에 업은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진보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법무장관은 여세를 몰아서 헌법 부정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헌법 부정 세력이 누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서북 청년단이 곳곳에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역시 정치적으로 묵인 또는 방조되고 있죠. 조소하고 치부할 일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열거한 유럽의 각종 극단주의 정치 집단도 처음엔 조소와 치부의 대상이었지만 장기 불황이라는 허약한 국가 기반을 틈타서 부지불식간의 정치와 역사를 장악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극단화 변곡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하지. 예, 너무 길지 않았나요? 길기는 뭐 길어. 훌륭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칼럼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미 그 극우 정당이 이제 유럽에서는 막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7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7년 전부터 하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때는 워낙 그 대통령께서 국가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이념적인 면에서는 다소 소홀하셨는데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홀했던 부분까지 지금 채우고 났으니까 나라 아주 개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극우적인 움직임은 사실은 그 이전에 관용 톨레랑스의 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김대중 두 정권의 10년이 그런 톨레랑스의 시기였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기세가 아주 등등하죠.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48년 이승만이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정부는 제가 보기엔 딱 10년이에요.
그 이전은 그야말로 어떻게든 국민을 압살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박정희는 그래도 뭐 조국 근대한지 지랄인지 그런 꿈이라도 갖고 있었지만은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 진짜 그런 생각도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집권했던 시기라고 저는 그래도 YS는 호랑이 잡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김영삼의 5년은 뭐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본인은 뭐 호랑이 잡는다고 했는데 무슨 호랑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권력욕 때문에 한 거지. 그대로 있다가는 김대중한테 다 내줄 것 같으니까 결국은 군사정권하고 손잡았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뭐 핑계로 호랑이 잡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지. 무슨 야 호랑이가 울겠다. 씨. 무슨 고양이 새끼도 못 되는 인간들이 호랑이 같은 소리하고 잡았어. 하여튼 이제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와 그리고 관용의 정신이 지배했던 시기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70년 가까이 되지만은 예.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60년은 개 같은 시대였습니다. 짐승의 시대였죠. 지금도 그 짐승의 시대고. 그래서 이 반동이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 냄새를 안 맡았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명박근혜의 시대를 야 그래도 박정희 때보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노무현 김대중의 10년을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정권의 시기가 정말 짐승의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걸 해결하는 길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70년 중에서 10년밖에 안 되는 이거 균형을 맞춰야 돼요. 60년을 이제 그야말로 수구 친일 자칭 보수들이 집권을 했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진보개혁 세력이 집권한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50년은 더 집권해야 맞는 거야. 장기 집권. 예. 그렇게 해서 60대 60을 만들어야 이 사회가 제대로 된 관용의 사회로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극단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물밑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게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바로 세우기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바로 세우기죠. 바로 세우는 게 결과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역사를 그냥 매다 꽂는 거지. 김무성이도 정신 나간 인간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 아니 어디 씨발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승만이 같은 인간한테 기대고 있어. 이승만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뭐 국부는 하지만은 저 미국에서도 그 저기 독립투사 자금 가지고 호화 생활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거의 뭐 역사적으로 그 증명이 되다시피 한 그런 사안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6.25 때 전쟁 나기 전까지는 뭐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뭐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뭐 신의주에서 반번한다고 이지랄 하다가 진짜 점심은 저 대전에서 먹고 저녁은 저 부산에서 먹을 지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취약점들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승만을 갖다 저평가한다고, 아니 대통령이 하겠다는 인간이 그렇게 역사의 시기 부재하나? 아니 그게 이승만 장사가 지금 될 것 같아? 극단화.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극단이 잘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일배해봤자 극히 일부의 일탈이에요. 이걸 크게 뭐 있는 것처럼 하니 그렇지. 아니 살인사건 이런 데 대해서 보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하루에 살인이 뭐 수백 건 일어나는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극단이 일부의, 이것이야말로 일탈인 겁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들의 수준은 여전히 희망을 버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김효준 PD의 PD 브리핑 아주 좋았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거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라디오 서영석 타임스 끝냅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